자, 이번에 이제 그 볼 곳은 역사교육 내용 조직과 원칙과 유형인데 1번 문제에 보면 1번 문제 여기 보시면 이제 09년 2차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형 그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 교육의 인식 방법과 그다음에 그 환경학대법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글쓰기 평가 방법,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역사교육 내용 조직뿐만 아니라 복합 유형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관련된 내용 이론 강의는 어, 그 제가 이론 강의 시간 때 했던 것들이거나 앞으로 할 예정이지만 여기에서는 내용만 좀 파악하고 갈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 되게 많죠? 그래서 일단은 건너뛰고, 자, 밑줄진 기획의 사실, 증거, 해석, 인과관계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이제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나왔어. 그래서 역사 고유의 인식 방법에 관련돼서 사실, 증거, 해석, 인과관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검은 책하고 파란 책을 바탕으로 해서 답을 제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은 뭐 사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거다. 그래서 과학과 같은 논리적 실험을 확인된 것이 아니라 사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결과다. 쭉 내용인데 요거 그냥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자, 니은과 관련해 7차 교육과정에서 6학년, 10학년에서 역사용의 가열성 관점을 논하고 자, 교육과정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련된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7차 교육과정 있죠. 7차 교육과정 가는데 계열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즉 7차 교육과정에서 6학년, 10학년 여기에서 6학년은 학년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죠. 예. 이게 6학년이고 중학교는 7, 8, 9, 고등학교 10학년 1학년은 그다음 11, 12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년제 개념이 있어. 실제 교육과정은.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계열성 관점이죠. 자, 그래서 요때 바탕으로 계열성이 들어간 것은 환경학대법이야. 그래서 환경학대법에 입각해서 이제 관련된 7차 교육과정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하고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왜냐면 이건 개정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고 있지만 일단 6학년은 생활사에서 인물사 중심으로 공부하고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으로 한국 및 세계사 연구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분류사 중심으로 한국사 공부한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지금 개정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예,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그때 이제 환경학대법이 적용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자,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디귿의 관점에서 학생의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 글쓰기 평가 방안을 지수하시오. 근데 역사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글쓰기 수업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평가 방안을 제시하는 거잖아. 예, 요게. 그래서 이제 그 평가 방안인데 이제 동이나 역사 수업을 경우에도 학습자 이 역사 이해했다, 개인했다 다르다 이렇게 있는데 이 평가 방안을 쓰시면 돼요. 예, 여기. 그래갖고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파란 책이 있어. 제가 이제 그 이론 강의할 때 수행평가 관련돼서 이제 글쓰기 평가 방법 방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준 같은 거. 그래서 자신의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춰 서술한다. 글의 의미를 명확하게 분명히 서술하고 자료 수집 및 활용의 절제성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건 수행평가 글쓰기 방법에서 관련된 녹색책인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쓰기 수업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요것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뭐냐면 나성형 교육과정 관련된데요. 나성형 교육과정. 네. 자, 나성형 교육과정은 불운의 나성형 교육이 유명하죠. 그래서 사회과 교육 내용 중인데 요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일단 이게 출제 연도를 봐야 돼요. 98년도죠. 98년도는 아까 02년 이전까지는 사회과 통합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일사과, 지리과, 역사과에서 각각 교육론에서 이제 나오는데 일사과 교육론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일사과 문제도 나왔어요. 나선형 교육과정이 그때.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은 책에는 나오고 있죠. 녹색책 내용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역사과보다는 어디에 강조되냐면 일반 사회 측면에서 강조되는 거야. 근데 일단은 녹색책 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이 나선형 교육과정
내용은 파악을 해 두셔야 겠죠. 그래서 나성인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그 답을 적어 놨는데 엄연히 제가 답을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02년 이전까지는 황금박지 선생님의 견해가 주로 바탕을 해 놨기 때문에 황금박지 선생님의 견해를 적어 놨어요.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때 이제 들어가서 최종 교수님하고 만나서 이게 자기가 적어 놓은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아까 말했지만 일사과 관련된 교육론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차경수의 현대 사회과학 교육론을 바탕으로 했어요. 차경수의 사회과 교육론은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일반 사회 교육론 그 사람들이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입문 공부할 때도 이 책 가지고 공부했어요. 왜냐면 요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01년도에 처음 볼 때는 공부를 했다가 02년 넘어가면서 이제 그 융합형 문제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통합형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그냥 역사과 교육론만 공부했는데 자 하여튼 그 관련된 그 채점 기준과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나성인 교육과정도 요즘에 하여튼 융합형 하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제 차경수의 현대 사회 교육론을 보는 게 아니라 역사과 그 기본서를 봐야 되겠죠. 예, 거기 어디 보겠어요? 녹색책 관련된 내용만 보시면 되고 너무 교육과 그 공부하실 때 다 공부를 하고 넘어오셨을 거야. 요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3번은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봤는데 내용 조직 중에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게 그 수업 내용 조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 강의 시간 때 좀 얘기했는데 보통 이제 내용 조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교육과정 조직이 있고 교과서 내용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조직이 있다고 했죠. 교육과정 국가 단위에서 하는 거고 교과서 내용 조직은 집필자들이 하고 그다음에 수업 내용 조직은 교사가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수업 교육과정 조직을 재구성한 게 교과서 내용 조직이고 이걸 재구성한 것이 이제 수업 내용 조직이야. 그러니까 기본은 교육과정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국가 수준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그 수업 내용 조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 내용 조직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녹색책에 보시면 그래서 녹색책에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수업 내용 조직 두 번째 예시문에서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제학습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식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걸 이제 문제를 냈어. 요거를요. 문제 볼게요. 자, 역사 교과서 단원을 수업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다양하다. 자, 이 가운데 이제 학습자들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확장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기초 심화 일반화 과정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인데 요 기초는 1단계, 심화는 2단계, 3단계는 일반화야. 예. 요게.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은 학습자들 역사 학습 내용에 깊이 있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단편적으로 기억하기 쉬운 역사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녹색책에서는 그 학습자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확장한다는 내용이 있고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이동 관련된 내용 있죠. 요거 이런 내용들은 뭐 할까요? 요거는 역경 교수님이 낸 것 같아. 요거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요거 기출 문제 자체 내용과 그다음에 그 녹색책 내용을 좀 플러스 시켜서 좀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내용이 있는데 눈치가 좀 있는 분들은 그냥 찍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답이 이제 일단 정답부터 이제 풀어볼게요. 1번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삼국의 불교 수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삼국의 불교 수용과 관련된 서달 조사다. 이제 인식 범위가 이제 좀 기초적인 단계죠. 요 정도 기초.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돼. 그리고 요걸 더 확장시켜서 좀 여기 더 심화시켜. 서달에 나타난 각국의 불교 수용 과정을 알아보자. 네, 심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장시켜서 고대 사회의 불교 수용하는 역사적인 기술해보자. 요걸 바탕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답은 쉽게 이제 1번으로 찾을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나다라마는 왜 틀릴까? 이거는 이제
언어 수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자, 개항 시기 때 조선의 상을 살펴보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알아보자. 사실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죠, 이거. 예. 조회수 부과 통상자료 이거 기초죠.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개항과 강화도 조약인데 요 기초 심화 일반화 과정이니까 그냥 사실관계만 다 파악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 기초에 속하는 거야. 이군요. 자, 그럼 미국의 남북전쟁에 관련된 주제로 해갖고 단어 해갖고 보면 남북전쟁 전 남북과 북부의 경제 차이를 조사해보자. 뭐 기초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노예제 생활을 알아보자. 뭐 이것도 뭐 기초죠. 연결되지 않잖아. 예. 그다음 남북정제 시기 때 철도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기초죠. 예. 근데 요게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어. 그냥 사실관계만 알아보는 거야. 자, 그다음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운동의 단원에서 보면 민족운동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것도 뭐 기초죠. 그다음에 뭐 그 아시아 각국의 민족운동을 보자. 이 기초. 이것도 기초. 그러니까 그냥 주제만 통합된 거지 서로 이게 상호 간에 연관성이 없죠. 주제 안에서만 통합된 거고 1번, 2번, 3번 간에 어떤 것들이 연관성이 없어. 자, 2차 세계대전 보면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을 배경을 살펴보자. 특징을 알아보자. 그다음에 2차 대전 학살 사살을 살펴보자. 서로 연관성이 없죠. 요것만 약간 연관성이 있고 요거는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답을요. 예, 1번이야. 예. 근데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나온 것 같지만 언어 수리 능력 정도의 문제예요. 그냥. 근데 이제 다음에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안 나오죠. 되게 학습자들의 인식 방법 보면 이해수준 학장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좀 약간 정통으로 물어보는 시험에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예전에 그 09년부터 13년까지가 객관식 기출문제였죠. 이게 오지선다 객관식 기출문제였는데 요거 보면 되게 눈치 빠른 분들은 그냥 맞추는 분도 있어. 이론 잘 몰라도. 근데 1차 그래도 그런 분들은 되게 1차에 합격을 해. 근데 2차에서 맨날 떨어져. 그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은 이제 이게 단서를 보고 눈치로 이렇게 찍어 맞출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신 분은 09년에 1차에서 10년, 11년 계속 열이 5번이나 1차에 합격하셨어. 근데 2차에서 다 떨어졌어. 내용 지식이 없어서 그래. 눈치는 되게 빨라요. 예. 그런 분들은 진짜 수능이나 이런 건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4번을 보죠. 4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것도 내용 조직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내용 조직은 앞에서 얘기한 내용 조직 그 위계 단계 있죠. 요거와 연결된 건데 일단은 이제 A 구성 단계, B 구성 단계, C 구성 단계 있어요. A 구성 단계는 이제 어디냐면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조직이죠. 예. 그래서 보통 국가에서 하는 국가교육과정 단계 첫 번째 이걸 재조직해 갖고 이제 반영된 것이 교과서 내용 조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교과서 내용 조직 예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 여기 C는 이 A와 B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교사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교실 수업 단계,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내용 조직 단계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3단계 해갖고 종합적으로 봤어. 녹색책 있는 내용을.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A와 C는 현행 중학교 세계사 교육 내용 구성 단계고 가라는 단계별 예시 자료다.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풀려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 A 단계 해볼게요. A 단계는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이죠.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 수준 조직이죠. 수준의 내용 조직인데 A 단계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 교수학습 평가의 상을 제시했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교육과 과정에서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 그 다음에 그 교수학습 평가 같은 것들 전반적인 내용들 제시를 해요. 자, 그다음 B 단계에서는 이제 검증제를 운영하면서 단원 내용의 다양한 방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사니까 실제 교육과정 이제 09년이 아마 그 개정교육과정은 넘어갈 때인데 하여튼 뭐 7차 교육과정에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할 때도 검증교과서죠. 예, 세계사는 그래서 이제 세계사 원래 목적이 이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구성하는 목적이죠. 검증 교과서 선택한 목적이 물론 잘 되진 않지만 일단
자, 3번을 보면 가는 학습 내용의 구성과 단원 평소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문서 일부다. 요거 왜 틀렸을까요? 권고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권고라고 했는데 권고는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에 이렇게 제시된 것들은 대개 보면 따라야 돼. 그래서 교과서 내용 조직할 때 요 그 A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맞춰 가지고 조직이 되는 거죠. 그 한도 내에서 이제 거기에 맞춘다는 전제 아래에서 뭐냐면 교사 그 집필자의 자율성을 확보한 거지, 집필자의 자율성을 내세워서 A를 그냥 무시하거나 단순히 참고한다. 그거는 좀 약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 네,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틀리니까. 그래서 집필자 모든 책을 쓸 때는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쓰셔야 된다. 다만 이제 교육과정 자율성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건 있죠. 7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 중단원까지 이제 국가가 설정해 주는데 그리고 그 이하는 나머지 이제 그 집필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쓰는 거고. 근데 개정 들어서는 대단원이야. 그러니까 그 대단원을 맞춰주면 구성 요소를 맞춰주면 중단원 소단원은 그냥 자유롭게 그냥 집필자들이 쓸 수가 있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냥 나와 같은 자료에서는 설명식 서술보단 서술 내러티브 서술 비중이 낮은 편이다. 예, 맞죠. 그래서 여기 교과서 내용 조직의 유형을 이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녹색책 보면 녹색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교과서 내용 구성 유형 세 가지가 있다고 돼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설명형, 탐구형, 이야기형, 내러티브형이죠.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설명형이야. 설명형. 그래서 이제 개념을 제시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는 그것이 설명형인데, 대개 교과서 서술 내용에서는 설명형 서술이 훨씬 높다. 그리고 내러티브는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단을 보죠. 단은 이제 이거 교사 수준의 내용 조직이죠. 요거는 단은 이제 실제 수업상에서 학습과정의 상호작용과 학습 내용 과정이 들어가 있다. 예, 여기 단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제 수업상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교사가 이제 할 때 학생들의 그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내용 조직을 하는 거죠. 예. 그 수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5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 수준의 내용 조직, 그다음에 교과서 내용 조직, 그다음에 교사 수준의 내용 조직,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문제를 내본 거야. 요거는요. 예, 9번 문제. 자, 아니 그 4번 문제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그 역사 교육의 내용 조직 방법 보죠. 자, 요거는 어떤 순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그거야. 그래서 내용 조직 방법에는 연대 기적 방법, 연전대기 방법, 분야사 방법, 주제 중심 방법 등등등등 있죠. 그래서 공부해 주실 때 요거는 이제 있어. 항상 의미, 장점, 단점. 여기 유의점 안 나왔지만 가끔만 유의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 두셔야겠죠. 요거는 이제 문화권적 반복이 나왔죠. 예. 그리고 요런 것들. 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다. 기억을 해주시고, 간지역적 접근 방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파란 책이나 그 녹색 책 찾아보시면 있고, 간지역적 접근 방법도 그 내용 조직이 하나예요. 이게 오리엔탈리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디 있냐면 갈색 책이 있어요. 갈색 책.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간지역적 접근 방법.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자, 예전에 이제 95년도에는 연대기적 방법이 나왔어. 96년, 93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예전에 역사 개론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연대기적 방법에 있는 내용하고 좀 약간 맞는 것도 있고 겹치는 것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이제 푸셔야 돼요. 자, 연대기적 방법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93년, 95년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진짜 허를 찌는 문제도 한번 나올 수가 있어. 예, 허를 찌는 문제도. 연대기입 방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사에서 사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일어난 순서를 다 조직해 내용을 조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교과서라든지 그 통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조직을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 단점을 물어봤어. 네. 그 중에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 거, 그 D 문제까지 봐야겠죠. 단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단점이 할 수 없는 거. 이건 뭘까요? 이게 단점 물어본 것 같지만 이 단점이 할 수 없는 건 장점에 속하는 거예요. 장점.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오히려 시간 감각을 혼돈시킬 수 있다. 아니죠. 예. 연대기 방법의 제일 큰 장점이 뭐예요? 시간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대기적 방법을 쭉 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잖아요. 예. 요거는 그냥 답이 나왔네. 할 수 없는 거는 1 번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 번은 관련이 있는 과목과의 연결성을 무시할 수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학생들의 심리적, 지적, 성숙 정도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유발을 통한 능동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런 건 뭐 단점이죠. 답이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2 번을 볼게요. 자, 2 번은 보기에서 역사 교육 내용 조직의 정통적 유형인 연대기획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오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인제 좀 보면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다. 맞죠? 그다음에 맞는 것만 좀 먼저 설명할게요. 자, 수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학생의 시간 이상 혼돈을 방지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제도사는 정치 외교사보다 생활사나 문화사에 적합하다. 일단은 이게 물어보는 것이 제도사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모르는데 연대기적 방식의 발문하고 제시문하고 틀리죠. 이거는 약간 이제 서술형 그 선다형 문제 만들 때 그 발문하고 제시형이 일치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항지 오류 그 문항 매력 그러니까 오답지 매력도 있고 약간 위비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 이해를 보면 사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한 학생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탐구 능력과 관련된 건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 탐구 능력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연대의적 학습 방법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분야사적 방법이나 주제 중심 방법, 분조법 이런 것들, 사회과학적 방법 이런 것들이 탐구학습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틀렸고 답이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오죠. 1 번이죠. 기읍과 디귿. 자, 3 번을 볼게요. 3 번은 그 정치의 근대화라는 단원을 재구성한 거다. 이에 적용하는 방법은 근데 여기 보면 정치 제도사, 행정사, 민주정치사, 뭐 민족주의 운동사 이렇게 있는데 이 정치의 근대화에 이제 이에 적용되는 방법 있겠는데 시대 군분, 그 분류사 방법, 문제 해결 시정법, 생활주의인데 분류사 방법이에요. 예. 분류사. 예. 분류사를 지금 용어는 분야사라고 하죠. 주제 중심하고 연결될 수 있는데 요게 선택지에 주제 중심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가까운 게 분야사야. 그래서 분류사 방법을 이제 선택한다. 그래서 이 분야사. 그래서 예전에는 책에서는 이게 아마 분류사라고 이렇게 했나 봐, 용어를. 근데 이걸 분야사라고 했는데 이건 있어요. 역교론이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잖아, 한국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역사 교육론 자체가 외국의 이론을 많이 뺏겼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교수님들이 거기에 뭐 줄을 달고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지만 자, 그 자체가 이제 본질 자체가 이제 외국의 학문을 이식해 온 거기 때문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형성될 수 있어. 처음에는 분류사라고 했다가 좀 분야사로 이렇게 했는데 초창기 때 그 책에서는 분류사라고 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분야사와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4 번을 볼게요. 4 번은 08년이죠. 08년부터 우리가 이제 보는 이 파란 책, 뭐 녹색 책 그런 거 이제 바탕으로 낸 문제 낸 거야. 자, 보면 다음은 김교사의 중학교 3학년 국사 연간 수업 계획표다. 자, 이 표와 같은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을 쓰시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 민주운동의 전개, 독립통사의 전개를 수업자료 활용할 때 자유의 특성과 관련해서 유의점 2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용 조직 방법과 유의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지금 내용 조직에서 보면 순서가 거꾸로 됐죠. 먼저 현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그 다음에 근현대 개혁기, 조선 후기, 조선 전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이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예, 시간 흐름이. 그러면 내용 조직 방법에서는 이거 뭘 하겠어요? 연년대기 방법이죠. 예, 연년대기 내용 조직 방법을 썼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답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유사답은 인물학습 답안을 했는데 이거 인물학습 아니냐?
아, 왜냐면 그 내용들 보니까 이제 뭐 인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인문학습은 아니죠. 그냥 달아놓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달았는데 인문학습은 왜 안 되겠어요? 좀 물어보는 게 범주가 뭐야? 역사과 내용 조직 방법이죠. 인문학습 물어봤으면 교수학습 방법이 뭔지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다른 조건이 딱 주어지는데 무슨 이게 인문학습이 돼. 그러니까 내용 조직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의 역수니까 인문학습 방법. 아니 이게 연연하기 방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또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료와 관련돼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전기에서 독립투세 전기를 수업 자료로 활용할 때 자료의 특성을 관련되어 유의해야 돼. 그러면 독립투세 전기가 무슨 사료냐? 사료죠. 사료가 꼭 뭐 삼국사학이나 삼국유사 같은 원사료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걸 가공하고 재해석된 2차 사료도 있잖아요. 독립투사 전기도 2차 사료의 일환이야. 이것도. 네. 왜냐하면 1차 사료를 바탕으로 다시 다른 데로 그 저자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의 의미를 하는 것 때문에 1차 사료니까 사료학습에 속하는 거야. 네. 그래서 사료의 특성을 뭐냐면 물어봐서 유의점을 쓰시오. 이렇게 썼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여기에서 유의점이라는 건 고려할 점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답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설정해 놨냐면 물론 이게 좀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사료 비평을 통해서 전기 자료와 진위의 신뢰성을 확보되고 어떤 관점의 역사적 사실을 해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교사가 이걸 다룰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2차 사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료 해석과 관련된 내용, 그 사료 수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어디 있냐면 이제 녹색책이 있어요. 녹색책 찾아보시면 녹색책에서는 사료가 있고 수업법 사료 학습이 있는데 사료 학습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사료 통합해서 기술돼 있어요. 파란 책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사료의 이제 특징 같은 관련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을 볼게요. 5번. 자, 다음은 이제 세계사 내용 조직과 관련된 설명이다. 자, 뭐뭐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요거 많이 친숙하죠. 올해 나왔던 거죠. 문화권. 예전에 14년도 기출문이 나왔던 거야.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씩 강조하지만 역교단에서는 기출에 나오는 건 다 파악을 해도 나. 왜냐하면 10문제 중 8, 9문제는 기출에 나온다는 거야. 네. 한두 문제 제외하고는요. 요거는 이제 어디 예문이냐면 예전에 그 개정교육과정에 맨날 나온 내용이에요. 예. 그 문화권을 어떻게 조직하고 지역색에다 또 하죠. 예전에 그 09년 개정교육과정은 지역색인데 문화권이야 이것도. 하여튼 문화권 내용 조직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14년 같은 경우에는 2점짜리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2점짜리 그래서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2점짜리 문제가 하나만 물어봤어. 발문이 한 개였어요. 이게 14년, 15년까지 하다가 16년에 들어가면서 이게 두 개씩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한 개를 물어보고 그걸 2점 채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문화권적인 그 접근 방법은 내용 조직은 지휘적인 구분을 바탕으로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강조한 거다. 그래서 문화권의 방법은 세계사 내용 조직 방법에서 공통의 역사 문화적 요소를 기반으로 그 나라의 민족별의 분산된 역사의 사실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하는 장점이 있다. 개정교육과정에 다 나와 있어요. 09년 개정교육과정에. 그래서 여기 중심 문화가 있고 그 영향을 받은 주변 문화가 있죠. 근데 중심 문화의 주변 문화가 통합된 게 아니라 공통성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개별성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문화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이 할 때 중국 문화가 중심이고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한국, 일본, 베트남 이런 문화권들이 있잖아. 주변 문화가. 근데 그게 통합되지 않고 각각의 독자성이 있잖아요.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 요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6번을 보죠. 6번은 이제 여기 07년이죠. 07년. 이 07년은 그 아직까지 오리지널 개정 그 교육 과정이 이제 만들어진 사용할 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09년 개정이니 뭐 15년 개정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07년은 실차 교육 과정, 그 오리지널 실차 교육 과정 있죠? 그걸 이제 이 시대요. 자, 6번은 7차 교육 과정에서 교사의 학습 단원을 재구성을 강조했다. 현행 고등학교 1학년 국사 내용 조직 방식을 쓰고 그러니까 현행이다 했죠. 현행이라는 것은 연도를 보라고 했죠. 07년 당시야. 07년 당시.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지금은 한국사라지만 그때 당시에 국사라고 했어요. 국사. 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사인데
이게 이제 4단이었어. 그래서 1학기, 2학기 각각 2시간, 2시간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이때 이제 국사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게 내용 조직 방식이 영 엉망이었어. 예. 이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그냥 분야사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연대기식 방식이잖아. 근데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고대 뭐 이렇게 중세, 근대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정치, 사회, 뭐 경제, 문화 이런 식으로 분야사를 해놓고 정치 안에는 뭐 고대 정치, 중세 정치, 근세 정치, 뭐 근현대 정치 또 이렇게 사회 넘어가면 고대 사회, 뭐 근세 그러니까 고대사 갔다가 뭐 곧바로 이제 또 했다가 또 했다가 또 고대사가 익히고 이게 연결이 안 돼. 네. 그래서 좀 약간 가르치는데 좀 불편했는데 하여튼 그 조직 방식이 뭐냐면 분야사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때 국사 내용은 분야사였고 자 그다음 국사의 조선시대 영종조 시기 때 재구성한 다음 자료 내용을 조직 방식 쓰시오.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내용 조직을 했는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영종조 시대 때 보는 거야. 자, 영종조 시대라는 어떤 그 시기사를 딱 선택한 다음에 단순히 정치사뿐만 아니라 뭐 사회, 경제, 문화사를 다 다루고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도표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시대라는 선택에서 시대 부분을 다 살펴봐. 예. 이걸 뭐라고 하죠? 분절법, 시대사라고 하죠. 분절법 또는 시대사. 영종조 시대를 바탕으로 요 주변을 다 살펴보는 거야. 예. 이렇게. 그래서 분야사, 분절법. 그다음에 세 번째 지문이 뭐야? 자, 그다음 내용 조직하고 다음 절을 같이 쓸 때 장점 2가지, 유의점 1가지 쓰시오. 그래서 분절법에 뭘 써야 되겠어요? 분절법에 그 장점과 유의점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분절법의 장점과 유의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내용 조직할 때 장점, 단점, 유의점 이런 것들 이제 외워 두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면 자 먼저 장점을 보면 분절법의 장점은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촉진한 역사적 사실 생동 있게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 탐구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감정익적 역사 이해를 유의하며 각 사회의 시대상을 심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유의점이라는 건 단점이 아니에요. 유의점은 고려할 점이에요. 예. 유의점은 이제 단점은 이제 예전에 그 얘기한 것처럼 이게 행적 조직이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죠. 분절법은. 근데 여기는 유의점이기 때문에 보면 학습을 이게 있는 내용 조율할 때 유의점을 쓰시면 돼요. 학생들 흥미가 있으면서 접근하기 쉽고 교육적 가치 있는 식의 내용을 선택해야 되고 시대 정신을 부각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유리한 내용을 선택해야 되고 주의식 방법이나 학생의 중심에 탐구 활동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의점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7번을 볼게요. 자, 이것도 내용 조직 방법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자,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식에 대한 설명을 쓰시오. 그러니까 내용 조직만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된 거예요. 자, 어떤 시대가 중요한 걸 고려한 내용을 조직한다. 선택된 시대 안에 정치적 발전과 사회 간섭, 종교의 쟁점, 예술활동 분석의 내용을 조직한다. 자, 요거는 뭐와 관련? 어떤 시기가 중요한가? 이게 중요해요. 시대가 중요한 거. 시대와 관련된 시기와 관련된 건 뭐예요? 분절법이죠. 쉽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분절법에 관련된 내용을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획을 보면 여러 시대에 거쳐 역사적 발전까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 그리고 뭐 연대선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도 잠깐만요. 예. 그렇죠. 여러 시대에 거쳐서 역사 발전 과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행적 조직 방법이야. 특정 시대를 집중적으로 팔 수 있지만 종적인 것들을 파악할 수 없죠. 이게 단점이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답이 기획이 되고 자 그다음에 연대순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도록 연대기획 방법과 달리 불연속적으로 조직하죠. 맞죠? 시대적 방법이기 때문에 불연적이야. 연대기획 이렇게 하잖아. 행적 조직 방법 요 시대만 보면 보기 때문에 요쪽과 요쪽은 다 안 봐. 전시대 여기는 끊어지죠. 맥락이. 그래서 이걸 불연서적이라는 조직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야. 얘네들은. 자, 그다음에 사회 전체를 조감하여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학생이 접합 맞죠?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학생들에게 뭐냐면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탕이 돼야 돼. 이걸 하면. 그래서 있고 하나의 주제를 선정한 후 그와 관련된 역사, 각 시대의 특징 어떻게 사회적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데 뭐냐면 접합 이건 아니죠. 그래서 관련된 각 시대별로 하는데 이거는 뭐겠어요? 주제니까 주제 학습 방법이죠. 주제 내용 조직 방법이죠. 내용 조직 방법인데 자, 이 주제 내용 조직 방법 중에 그 어디에 속하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와 관련된 거냐면 종족 조직과 관련된 계열 종족 조직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하는 발전 계열법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래서 교통의 변화는 주제 아래 각 시대마다 교통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쭉 살펴보는 게 이죠. 그래서 요거는 주제 중심의 내용 조직 방법이니까 틀리고 그래서 기흥, 니은, 디귿이 답이니까 답이 4번이죠. 4번. 자, 그다음 8번을 볼게요. 8번. 8번은 다음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 있는데요. 고른 것은 요거 평가에서 이제 할 때 이렇게 적절한 것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좀 적절한 것을 써서 이제 좀 피해간다. 있죠. 자, 하여튼 근데 뭐 이거 문제 소지가 뭐냐 해석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딱 보시면 알아요. 주제는 많이 나왔잖아. 예. 농업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농업 기술을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농업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국가의 농업체가 어떠했는가? 단 요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주제 중심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단어를 중심으로 주제 삼는 거야. 그 다음에 종쪽으로 이렇게 주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선택한 거와 그다음 행적 특정한 공간을 바탕으로 시대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종쪽인 거가 그러면 이건 발전 기업.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제 중심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주제 중심 방법 중에 종적인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전 기업법을 보는 거야. 근데 요거를 풀려면 검은 책을 보셔야 돼요. 예문이 많이 검은 책에도 많이 따왔어. 예. 그래서 있는데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종쪽 발전 기업법은 내어두세요. 검은 책 찾아서.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이제 아니 답을 이제 골라보기로 하죠. 종쪽 번호이기 때문에 선택된 주제와 관련된 시대적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 데 효율적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특정 시기의 시대적 정반에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이거 왜 틀렸을까 이거는? 다양한 분야가 아니죠. 한쪽의 변화만 보는 거지. 예. 되게 어떤 주제니까 요거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역사도 중요하지만 선택된 주제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사실을 소유할 수 있어. 맞죠? 한 곳만 빠니까 그냥 이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을 보면 선택된 주제에 대해 심층적 분석을 통해 역사의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행적 조직 방법이 그러니까 그 주제 중심의 종족 조직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 행적 조직 방법이 주제 중심 방법의 종족에서 행적 조직 방법을 쓰라고 할 때는 요거는 틀릴 수 있죠. 시대적 변천 양상 같은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기역, 디귿, 니은이니까 답이 4번이 되죠. 4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니은은 뭘까요? 니은은 요거는 니은은 뭐와 관련 분절법과 관련된 거예요. 분절법과 관련돼 있다. 예. 그래서 특정한 시대 부분을 시대사 전반을 봐서 그 부분에 있는 걸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분절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9번을 보죠. 9번. 자, 가는 땡땡 고등학교 설교사의 한국사 연간 수업 계표로 나는 이해된 교과 협의회 장문이다. 기획과 니은에 들어갈 역사교육 내용 조직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수업 계획표가 있죠. 수업 시기에서 쭉 있고 3월달 뭐하고 4월달 월가치고 12월달 있고 나는 이제 서교사, 남교사, 정교사가 얘기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서교사는 학생들의 과거와 과거를 현재 연결시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 논문 방법을 내용을 조직했어요. 근데 기획의 이제 내용 조직 방법은 뭘까 연년대기 방법이죠. 연년대기. 이게 왜 연년대기냐? 거기 그 간행을 보시면 알죠? 자, 강복 이후에 현재까지 민주화 과정을 해놓고 지금 현대가 있죠?
현대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게 역순으로 시간이 흐르잖아,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일제 강점기 인권 탄압과 민의 전환,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5월 근대 국가 수립과 국권 수호 운동 뭐 구한말 내용이 있고 고대 국가의 민의 제 역할, 고대 국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민주화 운동과 인권이라는 민권이라는 그 주제로 역수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연년대기 나오죠. 여기. 자, 또한 분야다 방법으로 내용을 조직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있고 그런 측면에서 민의 성장의 공통된 특징을 중심으로 유사한 사실과 묶었기 때문에 니은 방법 조직했다고 보는 것도 더 적절하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니은 주제 중심이죠. 기본적으로 서교사 방법이 연대이지만 이것도 이제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조직을 한 거죠. 민주운동과 민권 향상. 근데 일반적인 주제 중심 방법은 좀 약간 다르죠. 왜냐면 역순이잖아 이게. 예. 근데 이제 맥락상 볼 때 이 사람이 생각해도 이건 주제 중심을 하는데 엄밀히만 이거 서교사 얘기 맞아요. 연결되는데 일단은 주제 중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관점이야. 예. 요걸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 과정과 민권 향상의 주제니까 예. 그러니까 니은은 다른 의견이니까 주제 중심인데 기본적으로 연결되기지만 정교사의 맥락을 볼 때는 이건 주제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연년대기 주제 중심 이렇게 있는데 19년인데 문제가 쉬웠네요. 그냥 19년 담답형 오시고 문제를 낸 것 같아.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뭐냐면 담답형 문제들이 많아져. 채점하면 편하거든. 그 수천 명, 3천 명 그 사람들 다 채점하는데 그 담답형이 편하지. 금방금방 채점이 되잖아요. 예. 서술형도 이제 한 줄 이내로만 쓰고. 예. 자, 그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참고로 제가 이제 3편에다가 여기 이제 그 뭐냐면 연년대기 방법 관련된 장점과 단점, 연년대기 방법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밑에 주제 중심 방법 있죠? 네, 주제 중심 방법, 주제 중심 방법의 장점, 단점, 유의점, 요걸 이제 적어놨어요. 제가 어디 있냐면 표도 만들어갖고 이제 정리해놨거든요. 예. 그래갖고 주제 중심 방법의 장점, 단점, 유의점 앞에 이제 그 표 만든 거하고 좀 약간 더 보충을 해놨어요, 제가요. 이렇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죠.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10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상호 관련성에 입각한 그 뭐냐면 상호 관련성에 입각한 간지역 접근 방법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이제 19년에 나왔고 갈색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 보면 가는 외국의 한 세계사 목차이고 나는 두 역사교사 이 목차를 보면서 나는 대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책인지 저도 못 찾았어. 근데 뭐 이거 근거를 몰라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과목의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디귿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딱 목차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입각한 거죠. 상호 관련성에 입각한 간접적 접근 방법이죠. 그러니까 간접적 접근 방법은 문화권의 어떤 문제점, 서구 중심의 어떤 그 서구 문화권만 강조하는 걸 끄고 비판하고 문화권과 국가 단위 역사보다는 문화권과 국가 간의 어떤 교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것이 간접적 접근 방법이죠. 일종의 이제 그 벤트리의 방구사를 바탕으로 등장해서 상호 관련성의 원칙에서 접근하는 방법인데 제가 이 표를 만들었어요. 기존의 세계사가 신앙론 개척을 계기로 19세기 형성은 유럽 중심의 세계사고 자본주의와 국민국가를 목표로 한 목적론적 세계사의 반면에 이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이걸 비판하며 나오면서 대안적 세계사가 나왔고 방구사가 나왔는데 방구사는 이제 제가 이제 이론 부분에서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이 방구사를 바탕으로 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간지역적 접근 방법. 상호 유전성 과정에서 19세기 이전과 이후의 질적 차이를 지적하면서 한 것이 상호 관련성의 원리인데 상호 관련성의 원리는 세계사 연구에서 서구 중심적인 걸 탈피해서 새로운 시각과 분석 대표로 위해서 제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화로 인한 지역 사회 간의 어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복잡하게 연결됐다는 점을 인식하되 여러 문화권, 여러 국가, 여러 지역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인류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세계사를 구성한 거다. 그러니까 특정한 문화권과 특정한 국가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을 저술한 게 아니다.
상호 관련성. 문화권과 뭐 국가 간의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 관련성을 이제 하게 됐다. 요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다시 문제 풀어보면, 자, 박 교수는 유독을 모델한 시대국을 탈피하는 세계사 교과서를 보이네요. 종래에 많이 등장하는 고대, 중세, 근대난 시대국을 대하는, 왜냐 고대, 중세, 근대난 그 자체가 서구 중심이잖아요. 시대국은 자체가. 그러니까 대한후 기획이라는 관점의 시대국면, 이때 기획이라는 거는 방구사에 보면 이제 그 뭐냐 벤트리가 이제 동방구의 어떤 시대 구분을 할 때 그 상호 교류의 원리에 따라서 시대 구분을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대 구분을 이제 했는데 요 내용을 보면 상호 관련 원리, 관련성의 원리에 따라서 시대 구분을 했다. 그래서 고대, 중세, 근대는 유럽의 모델로 한 시대 구분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상호 관련성 원리에 입각해서 시대 구분은 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니은의 니은의 그 지역 세계 팽창과 세계적 교육의 확산 같은 단원 구성이 반영했어요. 반영이 됐죠. 그 07년 과정은 뭐냐? 이거 처음 듣는 분 많으실 거야. 원래 이제 교육과정이 있고 7차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15년 개정 교육과정 있잖아요. 예. 근데 이 09년 개정도 이게 이제 이명박 때 이제 뭐냐면 그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정권이 박근혜가 바뀌면서 또 바뀌었어. 그래서 공개정 교육과정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보통 그 오진이나 09년 개정 과정을 7차 교육과정 개정이라고 불러. 예. 그리고 요걸 이게 09년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불러. 예. 그래서 요거는 이명박 때, 요거는 박근혜 때. 교과서 그때 한 2, 3년에 바꿔가지고 그때 교과서 집필자들이 와가지고 출판사들 그 출판사 그 담당자들이 와갖고 되게 욕을 했어. 이거 어떻게 교과서 이렇게 쉽게 바꾸냐? 하여튼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거 나중에 교육과정 풀어볼 때 아시겠지만 그 이명박 때 이제 뭐냐면 교육과정 09년 개정 교육과정했다. 7차 교육 개정을 박근혜 들어서 7차 개정을 이름 바꾼 거야. 네.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 7차 교육과정하고 09년 개정 교육과정이 넘어가는 그 중간 시기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죠. 저도 이제 노빠였는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는데 그때 07년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개정 교육과정은. 근데 이 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이 지금 두 과목 있잖아요. 심화 선택 과목이. 근데 세 과목이 있었어. 세 과목이.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세계사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역사 2이고요. 정확한 명칭이. 그다음 동아시아사. 그다음에 한국 문화사라는 게 있었어. 예, 세 가지 과목을 선택 과목을 해놓고 근데 이제 이걸 시행하는 막 과정에서 그 당시 이명박 정권 넘어가니까 얘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오리지널 09년 개정 교육과정 만들 때 이걸 뭘 했냐? 한국 문화사를 빼버린 거야. 선택 안 하고 세계 역사 이해를 다시 세계사 이름을 바꿨어요. 그 세계사 동아시아사 두 개 선택 과목이 됐고 이게 09년 개정 교육과정을 거쳐서 15년 개정까지 계속 이어가죠. 만약에 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선택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역사과의 르네상스가 맞을지 모르겠죠. 역사과의 르네상스가 도래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했어.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때 이명박 때가 진짜 사회과의 완전히 악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그 서울에도 뽑지도 않고 경기도는 5명 뽑고 역사과는 그다음에 일사과는 거의 멸종이고 대멸종이죠. 예, 대멸종.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사과는 아예 죽었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그때 그 당시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막 실행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획안만 나오고 했던 그게 07년 개정교육과정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은 이제 고등학교 어딜 과목이냐면 지역세계 팽창 세계적 교육이니까 세계사에 해당하는 거죠. 세계사 쓰면 안 되고 그때 썼던 과목명을 같이 써야 되죠. 세계 역사 이해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다. 죽음 교육과정, 사문화된 교육과정을 시험 문제 낸 거야. 어떤 심정에서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 이 책처럼 간접적 조건만 사용한 가르치면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점과 문제점인데 여기서 문제점을 물어봤죠. 예. 문제점이 뭐냐? 이것도 갈색책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문제점은 지역이나 문화권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이해하는데 간접적과 효과적은 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이나 문화권 국가 단위의 발전은 일관성 이야기가 힘들죠. 왜 그러겠어요? 주로 지역 문화권 국가 단위의 어떤 그 교류의 역사니까 서로 외부적인 영향을 받은 것만 배우는 거지, 개별 국가의 어떤 문화권 국가 단위 발전 과정을 내부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데 힘들어. 예. 요거 이제 두 번째도 연결되는데, 외부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이나 국가의 변화를 조명함으로써 지역이나 국가 단위 내재적 발전에 대한 이해가 소홀히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외재적인 변화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운표가 나네. 역사의 변화의 동력을 이해하는데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간접적 공방법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것도 갈색책이죠. 이걸 같이 할 때 비교사적, 문화권적인 방법으로 보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단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단점만 못 봤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단점만 나왔으니까 단점만 달라 외워야지 하면 계속 애우실 거예요. 네, 몇 년, 10년, 20년 애우실 건데, 여기에서 문제점 나오면 당연히 모두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장점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에 문제 내면. 네. 그대로 낼 수도 있지만 주로 다음에 나오면 장점도 물어볼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 장점도 꼭 외워두세요. 갈색책에 있는 내용이고, 장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거기 그 문제 분석에도 적어놨어요. 예. 그리고 경기도 서브노트에도 장점 적어놨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중심의 세계관 비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오리엔탈리즘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역사교육 이론 관련된 내용을 하고 나서 요건 좀 풀게요. 요거는요. 자, 쭉쭉 넘어가서 이제 교과서 넘어갈게요. 교과서. 자, 교과서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0번이에요. 자, 요 이제 교과서부터는 역사 수업 교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 수업의 교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항상 보셔야 되는데,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시험 문제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안 나오더라고요, 교과서가. 자, 그래서 교과서 나올 때 이제 뭘 문제가 나오냐면, 교과서의 문제점, 비판점이 나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과서 체제 있죠. 검증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빈칸에 가와 나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역사 교과서 내용 서술면에서 가와 나의 교과서의 문제점은 각각 쓰시오. 한 가지. 이게 06년도에 06년도는 이제 어떤 체제였죠? 7차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사라는 과목이 있어갖고 이게 국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사라는 과목과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어서 이게 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한번 볼게요. 한국의 교과서 발행지는 국사의 경우 1974년부터 3차 교육과정부터요. 이게 뭐냐면 국정으로 바뀌었죠. 국정교과서. 이게 3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인데, 그럼 3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뭐냐? 1, 2차 때는 예전에 설명했지만 1, 2차 때는 국정이나 검증 다 있었어. 그래서 국정교과서도 있고 검증교과서도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역사넷에 가보시면 그 교과서 역대 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알아. 예. 하여튼 가는 이제 국정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바뀐 이후에 현재 7차 교육과정 시기 때 오이전 7차 교육과정이죠. 06년에 나온 거. 국가에서 발행한 단일 교과서가 보급되었다. 그래서 국사는 지금 그때 가시는 게 국정교과서였고요. 이게 이제 검정으로 바뀐 거는 나중에 09년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예요. 세계사의 경우에 중학교의 사회 교과서 일반 사회, 지리 영역과 통합된 그 각 국정교과서가 반영됐다가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무슨 체제로 바뀌었냐면 검정교과서 바뀌었어요. 검정.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나에 대한 검증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세계사 대체로 검정교과서 체제도 있고 지금도 있죠.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 이 검정.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절판돼서 지금 뭐냐 없죠. 지금은 예. 수업이 이제 안 하고 개정 때 바뀌고 이게 없어지죠.
근데 한국 근현대사 없어진 게 역사과 TO에 큰 타격을 준 것 같아. 좀 남았어야 되는데 애들 선택을 안 해. 세계사 동아시아는 선택을 안 해요. 그 어려운 과목 누가 선택하겠어. 특히 동아시아는 애들 볼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 쓸데없는 과목들 만들어 가지고는 교수들이 좀 약간 이상적인 그 교수들이 많아. 윤리과 생활윤리 같은 교과서를 좀 만들어 주지. 우리 TO가 늘려주는데 선택 과목. 그래서 완전히 쭉 다 망한 거야 지금. 제 생각엔 전쟁사도 괜찮은데 전쟁사를 왜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자, 검증 교과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물어보는 게 가나 교과서의 문제점을 각각 한 가지 쓰는데, 가는 국정 교과서 문제점은 뭐 많죠. 근데 이제 파란 책에는 이제 기준을 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파란 책 이제 내용을 보면 어디냐, 아유, 예, 음. 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획일적 역사 지식을 주입할 수 있다. 예, 학생들의 특정한 역사 교육과를 강요할 수 있다. 예, 특정 이데올기와 정당한 정보적 홍보 등등 있는데 이 파란책 외에도 이제 구상책인가 인문책 그 국사교에서 비판 내용이 많아요. 예. 하여튼 이제 다 쓸 수 없으니까 이제 파란책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럼 검증교과서 문제점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자체의 문제점보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야. 예전에도 제가 이동 강의 때 이제 좀 얘기했지만 뭐였어요? 이 검증교과 원래 목적이 뭐예요? 다양한 시각을 확보한다는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됐냐? 아니죠. 왜냐 교육 과정에서 뭐 대단원이 중단원이든 국가가 다 통제를 해요. 설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든 그 내용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 다양성 확보 시각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쓰시면 돼요. 이게 파란색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교육과정의 단원이 구성되면 교과서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원래 취지였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는데 2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역사과 이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어디 나왔냐면 이건 예전에 이제 05년 때 문제인데 그 06년, 07년 이전까지는 역사과 논문에서 많이 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기본서에서 낸 게 아니라 05년 정도면 이제 파란 책이나 뭐 녹색 책, 뭐 남색 책, 갈색 책 이 정도 나왔던 데인데 이런 데서 안 내고 저쪽 그 논문에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자체는 이제 문제가 지금 뒤에 신종사기다 해서 그 구상책이나 입론책 있잖아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구상책이나 입론책이 있는 내용이에요. 예. 하여튼 그게 이게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 구상책 입론책이 없었으니까 이건 논문 관련된 문제야. 예. 뭐 나올 가능성이 없긴 없는데 한번 보죠.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은 현행 역사교과서 소수의 가진 특성을 기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역사교과서 소수의 특성을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교과서를 대할 때 교과서의 사실을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독성과 그 다음에 독자가 그 안에 주장한 경험적 실제를 해석함으로써 실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작품성 그게 있다. 그러니까 기록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기록하는 거야. 팩트만 기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팩트를 다시 해석을 한 것이 뭐냐면 작품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예요. 두 번째 이제 교과서 분류인데 학생들 교과서를 전자제품 상면서 같이 고정된 의미를 해석하는 독자적 테스트를 대하기보다는 독자가 의미 생성하고 참여하게 인식하는 저자적 테스트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원래 교사는 학생의 수동적인 독자를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교과서 서술 내용을 비판적으로 능동적으로 교과서를 독자가 되도록 지도해야 된다. 요 내용. 실제 독자, 모의 독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일단은 제가 동양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각자 기출문제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롤랑 바르트가 분류한 내용이에요. 예,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근데 이게 내용이 어디냐 동양책에 있는 거예요. 동양책. 근데 이걸 논문이라는 걸 냈어. 요즘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독자 테스트와 저자적 테스트하고 모의 독자 이제 실제적 되는데 독자가 나는데 아까 이제 그 여기에서 보시면 구분해서 그 읽는 태도에 따라 실제 독자, 모의 독자를 구분했다 그랬죠. 실제 독자는 읽으면서 얻은 의미를 주체적으로 가능한 독자를 말하고 모의 독자는 텍스트의 수사적 자체를 영향을 받은 독자인데 그러니까 실제 독자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는 거고 모의 독자는 그냥 그 책을 읽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또 어떤 방식이냐면 서술 방식을 이제 이렇게 있고, 음 독자 테스트, 저자 테스트도 있는데, 아까 이제 독자 테스트는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읽는 거고, 저자 테스트는 분석적으로 이제 저자의 입장에 따라서 읽는 건데, 되게 이제 바람직한 이제 방법은 모의 독자, 독자 테스트다. 이렇게 이제 분류해 놨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이제 생각을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런 식의 분류법을 제시했다. 근데 이거는 시험문이 나올 가능성 없긴 하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논문책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역사 교과서 서술 특징을 쓰시오. 그래서 경험적 실제 해석하면서 기독성보다는 작품성. 그다음에 이제 그 독자 테스트와 저자 테스트에서 독자 테스트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있는데,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할게요. 아까 독자 테스트와 저자 테스트를 잘 설명했는데, 독자 테스트는 이제 읽는 것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기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그래서 고정된 전달을 위한 독자 테스트 대부분은 새롭게 의미를 해서 저자 테스트를 취급하는 게 필요하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 테스트는 새롭게 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요건 이제 좀 수정해서 이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줄침 부분은 모의 독자, 독자 테스트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할 때는 그 뭐냐면, 읽는 태도는 이제 뭐냐면, 그 실제 독자와 모의 독자, 실제적으로 이제 모의 독자들이 많고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모의 독자는 여기 수사 자체 쉽게 영향받는 독자라고 했죠. 실제 독자는 그렇지 못한 독자도 있고, 이것도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착각을 해서. 이것도 좀 수정해서.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독자적 테스트와 모의 독자 여기 영역이 있어요. 여기. 근데 제일 바람직한 독자들은 어떤 독자겠어요? 스스로 독자 있고, 그다음에 해체해서 읽는 테스트 있죠. 이 영역, 여기 영역이죠. 바람직한 영역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영역이고, 일반적인 독자 테스트와 모의 독자 그냥 따라서 그냥 읽는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요 칸에 들어가는 그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역사 교과서를 이제 읽을 때, 특히 이제 그 당시 국사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정해준 그 어떤 내용보다도 그냥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예. 이런 영역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한 암기 대상 정도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저자가 숨어 있는 어떤 그 의도나 사회적 맥락 같은 부테스트적 영역을 발견하지 못한다. 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얘를 요쪽으로 넘긴 거야. 저자적 테스트와 실제 독자를 넘겨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설명 도중에 잠깐 요거 모의 독자, 실제 독자, 독자 테스트와 저자 테스트 헷갈렸어. 그래서 뒤바뀌어서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요쪽에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내용 다 설명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장이 나타난 역사 교과서의 특성을 세 가지 쓰요. 그러면 이러한 주장이 나타난 역사 교과서 특성이 뭐야? 지금 그 당시에 공운이니까 국정교과서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칸에 들어가 있는 독자 테스트와 모의 독자, 있는 그대로의 테스트를 그냥 읽어버리는 모의 독자, 요 칸에 들어가는 테스트를 이제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 원문 거기 논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쯤에 내용하고 연결됐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테스트, 독자 테스트, 모의 독자 그 내용에는 해당하는 내용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고,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숨어있는 사실들, 부테스트를 읽어낼 수 없다. 부테스트란 말은 여기 있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어디 있어? 아유. 그래서 내용을 시험을 보기 암기 대상 인식하면 교과서에 숨어있는 저자의 의도와 수를, 사회적 맥락 등을 부테스트 영역을 파악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부테스트라는 것은 저자의 의도와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테스트 밑에 깔려 있는 저자의 의도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애들 보면 막 객관적 사실 같은 거, 교과서 사실 달달 외우는 애들 있어.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전문가라고 부르지 않죠, 애들을. 왜? 얘들은 교과서 테스트에 있는
것들의 밑에 깔려 있는 저자의 의도나 국가의 의도나 사회적 맥락을 이해를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그냥 소비하는 입장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모의 독자죠. 그 밑에 있는 어떤 수사적 장치를 읽지 않고 그냥 보는 거죠. 실제 독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설문용처럼 이게 주어진 것처럼 그냥 해설문처럼 읽는 텍스트를 그냥 모의 독자, 독자 텍스트를 모의 독자하는 애들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의도와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교과서 읽는 학생 역할과 참여를 생각하지 않는다. 교과서를 읽는 학생들 역할을 능동치 참여 참여하지 않고 교과서가 절대적 진리처럼 기술되고 있다. 네, 요걸 쓰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방공으로서 동양책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최근에 그 관련된 그 내용이 없어요. 기본서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제가 잠깐 착각했던 게 저도 이걸 예전의 이론이기 때문에 약간 하다가 좀 헷갈렸어요. 좀. 네. 그래서 앞에 뒤에 후반부에 그 분석 내용 그리고 그 밑에 3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파악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자, 이 3번 문제도 지금 나오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전 문제거든요. 예전 문제.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논문형 문제예요. 03년 때. 이거 완전 03년 때 문제는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예. 하여튼 그때 이제 점수가 확 10점 정도 떨어져 갖고 완전 떨어졌는데 거의 하향 평준화됐죠. 그냥. 예. 자, 여기 주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역사 교과서가 있잖아요. 근데 역사 교과서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국가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아니면 민족 사회 어떤 국가 사회의 의도에 따라 국가 사회적 의도에 따라서 구성되는 거죠. 여러 역사적 사실들이 있으면 이걸 모두 공정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 사회적 어떤 의도에 따라서 요것만 몇 개만 딱 해갖고 자기에게 맞는 것들만 좀 편집을 하는 거야. 편집하고 거기에서 국가 사회가 요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교과서는 구성적인 성격이 있어요. 네.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 서술의 교과서에는 역사의 구성적 성격이 잘 드러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마치 객관적인 텍스트로 제시하면서 설명적 텍스트로 제시하면서 마치 이걸 객관적 진리를 포장해요. 그리고 이 구성적 성격을 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우리나라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어. 그 예를 든 게 B야. B는 뭐냐면 보통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1, 2차 세계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그 프랑스, 독일, 뭐 폴란드 등등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유럽 통합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사람들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미국에 대응해서 유럽이나 어떤 공동체 의식을 이제 뭐냐면 만들기 위해서는 그 통합교과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 이 통합교과서에서 뭘 만드냐? 객관적 사실을 다 일일이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성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의도에 따라서 역사를 통해서 단일 유럽을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구성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단일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당시 각국이 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도 하고 그 전에도 전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은 게 맞죠. 폴란드와 독일, 그다음에 뭐 프랑스와 독일 사이가 안 좋잖아. 그때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것만 맨날 강조를 하면 이게 유럽 통합 교과서를 만드는 의도가 만들지 않죠. 유럽인으로서의 어떤 의식보다는 적대감, 폴란드인 독일, 그 프랑스의 적대감이 있잖아요.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소해법의 원칙을 정했어요. 최소해법의 원칙은 뭐냐면 요 밑에가 이제 그 내용인데 우리가 갈등했던 거는 뭐냐면 최소한 숨기고 그리고 또 뭐냐면 협력했던 부분만 부각시키자. 유럽에서 교과서 내용에서 각국이. 그리고 또 뭐냐면 갈등한 내용들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면 그 문제점을 한 국가에서 뭐냐면 뒤집어쓰지 말고
뭐냐면 "이게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자. 이게 최소 해법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인제 최소한 긍정적인 협력의 자세만 쓰고 그 갈등의 그 서로 간의 문제점을 쓸 때든 그런 식으로 각각의 문제점이 있다. 어떤 특정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뭐냐면 이렇게 뒤에 이제 이렇게 유럽 통합의 어떤 원칙들이 국제 연맹에 이제 반영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인제 했던 건데 2차 세계대전 터지면서 이게 또 논의가 부지부지하죠. 그래서 이 유럽 통합 교과서를 만드는 게 제대로 안 됐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인제 한 60 년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때 뭐 이신이 뭐 이렇게 이제 막 드러났잖아요. 유럽 통합을 이제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도비너스 통합 교과서 또 필요하다 해 갖고 논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1 차 세계적 논의를 다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그때 인제 제일 문제가 독일이죠. 독일이 전범 국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을 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최소 해법의 원칙을 다시 도입을 한 거죠. 그 독일이 나치의 그런 유대인 만행들은 이거 숨길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소하냐면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그 당시 전 유럽적으로 보던 반유대주의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좀 맞지는 않지만 어떤 그 유럽 통합의 어떤 역사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통해서 단일 유럽의 필요성에서 역사서를 어떻게 최소 그 뭐냐면 그 해법의 원칙에 따라서 구성한 거죠. 예. 그래서 요 얘기야.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그 당시에 논문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네 설명을 한 거고 자 하여튼 문제 풀어 볼게요. 자 3-1번 문제 그러니까 윗글 A 밑줄친 부분과 같은 문제 때문에 교수 학습 현장에 관한 문제점을 3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의 밑줄친 것은 역사 교과서의 서술에는 역사 구성적인 성격이 있다. 자, 현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역사 서술에 어떤 그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A와 B의 자료를 참고해서 유럽에서 교과서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20자 이내에 쓰시오. 자, 그건 뭐냐면 앞에서 이제 최소 그 해법의 원칙에 따라서 유럽 통합 서로 간의 어떤 잘한 긍정적인 모습만 부각하고 그다음 부정적인 모습을 최소화시키고 부정적인 이유도 뭐냐면 한 국가는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은 공동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서술했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그 이런 그 구성의 원칙이 잘 적용하는 최소 해법의 원칙이나 구성의 원칙이 잘 적용돼서 진전된 조건은 그 배경을 보면 역사를 통한 단일 유럽의 필요성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이웃이나 이이시나 뭐 이씨나 EU 같은 것들을 만들려면 유럽 통합의 어떤 조직을 만들면 그 밑바닥에 뭐가 필요해? 단일한 어떤 유럽인의 역사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것들이 그게 최소 원칙이 해법의 원칙이라는 구성주의 원칙 있죠. 구성하는 그 정치적 의도에 따른 역사 편찬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야. 예. 이게 필요성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한 단일 유럽 형성의 필요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통합 역사가 있어요. 각국의 이제 통합 역사들이 교과서들이 많죠. 예.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제가 자세한 설명은 그 밑에 기출문제 분석해 놨으니까 파악을 해 두세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뭐냐면 사료로 넘어가죠. 교과서 인제 끝났고 사료 넘어가는데 자 사료를 할 때 인제 여기는 사료 학습도 포함돼요. 그래서 파란 책이나 녹색 책 보면 그 별도 사료 학습 관련된 내용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료에 다 있어. 예. 그래서 파란 책, 녹색 책, 노란 책 세 가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특히 노란 책을 좀 봐 주세요. 그래서 노란 책은 한물간 좀 책이긴 한데 그 사료학습 관련된 사료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노란 책 내용도 가끔씩 나와요. 보시면 알겠지만 예 가끔씩 나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 볼게요. 1번 보죠. 자 박 교사는 14 세기 15 세기 때 중국 해상 무역에 관한 가다들 사료를 활용해요. 다음과 같은 수업을 계획했다. 이게 이제 09년 2차 기출 문제인데 원래 이제 보시면 그 원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체가 지금 그 사료학습 부분하고 그 동양사 관련된 중국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중국에 보면 갑암 무역 있죠.
그다음에 외부 관련된 내용. 요거 이제 혼합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뭐 사료학습 부분만 떼서 문제를 재편집한 거야. 자, 여기 이제 수업 설계를 보면 단계를 보면 문제 제시, 그다음에 사료 결정, 문제 추구, 정리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단계 요거 그 단계는 어디에서 많이 봤죠? 요거 노란책이 있어. 제가 노란책 보면 사료학습 모형에 있는 내용 이제 단계 외워두시라고 했잖아요. 요거 그대로 낸 거야. 이거 예전에도 한번 냈다가 이게 몇 년도 문제였어? 원래 초창기 때. 예. 01년 문제였다가 이게 09년 문제 이렇게 낸 거야 또. 예. 자, 하여튼 그 박교사 수업에서 가와 다 사료를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기획 단계 교사 역할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기획 단계 역사의 교사 역할은 당연히 노란책에 입각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교사의 역할을 보면 그 여기에서 이제 사료 결정한 단계에서 교사 역할 이걸 쓰시면 돼요. 사료 설정이니까. 예. 기획 단계 사료 제공해서 그 전개 사료 그 전성 단계에서 그러니까 사료 선택하는 단계. 요 사료 전성 단계 남색책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 자체가 지금 노란책을 그 학습 모형으로 해서 냈기 때문에 최대한 노란책을 있는 내용을 쓰셔야 돼요. 요거는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교사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어. 노란책 기준으로 해서. 기획 단계가 이제 사료 전선, 선정 단계에서 교사 역할인데 요런 점들을 이제 쭉 해가지고 입각에 써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사료 전성 단계, 그러니까 선정 단계에서 교사 역할은 성정이 아니라 성정이죠. 네, 선정 단계에서 이제 교사 역할은 선전이라고 얘기했나? 네, 제가 성정이에요. 네, 선정 단계에서 교사 역할은 관련된 내용이 19년 기출문제도 나왔어요. 19년 기출문제. 그래서 요거 나왔거든. 10점짜리 문제가 예전에 있었죠. 거기에 나왔던 거야. 이때는 이제 아마 이제 노란책보다는 남색책 기준을 써도 돼도 되는데 요때 당시에 이제 하여튼 예문 자체가 노란책이 있기 때문에 노란책 그 학습 모형에 가서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외워두시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사료학습의 유용성을 쓰시오. 했거든요. 이게 너무 거창하죠. 이게 사료학습 유용성 많잖아요. 그래서 뒤에 제가 내용을 보면 예, 노란책에서 내용을 정리를 한 것도 있고 노란책에 보면 교사 측면이 있고 학생적 측면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제가 녹색책과 파란책 내용을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별도 이제 내용 보면 다 겹쳐요. 다만 이제 노란책에는 교사 측면의 이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건 좀 파악을 해주시고 학생 측면도 보시면 녹색책, 파란책 내용과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합해서 보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각자 보세요. 예, 요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냈다. 그래서 요게 이제 2차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내죠. 이렇게 뭐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뭔가 단서가 주어지고 그 단서에 맞춰 써보고 이제 나오고 있죠. 문제는 어떤 게 나온 것만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면 자, 한 역사 교사가 수업 문헌 사료를 이용하고자 했다. 이때 역사 교사가 학습 자료 사용 사료 선정한 후 그걸 학생들이 제시하기 전에 해야 할 2가지 쓰시오 있는데 요거는 노란책 단계에서 나온 거야. 노란책 학습 모형 있죠. 요걸 이제 쓴 거야. 아까 이제 문제 제시하고 여기 물어본 게 뭐야? 예. 사료 선정한 후 사료 결정했잖아. 사료 선정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제시할 게 뭐냐? 요 중간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진단학습이야. 진단학습. 그래갖고 이건 이제 사료학습 5단계라 가지고 본시학습 수업을 이제 사료학습 5단계 그 전에 큰 계획 안에서 5단계가 있어. 예. 그래서 이 본시학습 그 단계에 나온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그 5단계 나오는데 1단계 사료학습 단원 사료 선정하고 2단계는 학생들 관심도 흥미도 기준의 학습도 학습 능력 욕구도를 고려해서 진단 검사하고요. 3단계는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를 구성하고 사유 중에 이렇게 쭉 있고 4단계는 이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5단계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요거는 앞에서 1번 문제는 여기는 요 단계 5개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 설계를 한 부분이야. 요거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1단계 부분이 사료 선정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러면 사유 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겠어요? 이 단계 다음이니까 2단계 넘어가겠죠. 요게 이제 학생의 관심도, 흥미도, 기준 학습도, 학습 능력, 욕구도 이걸 하는 진단 검사를 해야 돼. 2단계가. 예. 그다음에 지도 계획을 하고 3단계가 이 지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수업 설계 관련된 내용. 예. 있는데 자, 하여튼 여기에 맞춰서 이제 답을 구성하니까 이게 갑자기 여기 진단 검사 내용을 써야겠죠. 관심도, 흥미도, 기존 학습 능력, 욕구도 이렇게 이제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분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파란색, 녹색색 기준에 갖고 거기 이제 사료학습한 다음에 사료 제시할 때 고려할 점들 내용이 있어요. 외국 한자 등 학생 이해 수준에 맞게 풀이하고 어려운 내용은 이걸 추가 설명한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겠어요? 아까 제가 그 역사 기본서 있죠. 기본서 역사를 좀 얘기를 했잖아. 파란책, 녹색책은 언제 나냐? 파란책 보세요. 초판 연도가 이게 02년도에 02년도. 녹색책은 05년 이후에서 나온 거고 06년인가 뭐 그때 나왔을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문제가 몇 년 문제야. 예. 이게 01년도인데 01년이면 2000년도에 봤던 거죠. 타임머신 타고 왔어요? 타임머신 타고 와서 그 파란책에 뜯어갖고 문제를 낸 건 아니잖아. 01년은 제가 이제 이거 그때 공부해서 아는데 이때는 노란책하고 밖에 없었어요. 노란책. 노란책만 달다 외우고 그랬거든요. 요 노란책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파란책하고 녹색책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지 모르겠어.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그 한강박지생 담원도 요거 바탕으로 진단검사 관련된 내용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맞아. 이거는요.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진단학습 관련된 내용하고 이런 것들 2가지 이제 이상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진단검사하고 그 다음 단계 또 쓰셔야 되죠. 2가지다니까 그 다음에 지도 계획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목표 설정, 과제 분석, 사유 준비, 지도안 작성. 그래서 이걸 지도 계획이 이제 뭐냐면 요게 나왔던 거야 지금. 이 수업 설계 부분이 지도 계획 관련된 학습 모임 있어요. 노란책 있는데요. 노란책 한번 관련된 내용 찾아보시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이거는 사료학습의 전반적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건데 이거는 아마 11년도 기출문제 냈으니까 이제 녹색책 있는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낸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기획과 니은에 관련된 설명을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기획은 사유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날 때와 같은 시기에 작성되는 걸 여부에 따라서 1차 서류와 2차 서류 있죠.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걸 사유의 분류 중에 동시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유가 쓰여진 시점과 발생한 시점 일치하면 이건 1차 사유가 되고 일치하지 않고 후에 쓰여지면 2차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삼국사기하고 그다음에 삼국지 위지동 이전 있죠. 그래서 그 4세기 이전의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는 후에 고려시대에 쓰여졌으니까 2차 사유가 되고 삼국지 위지동 이전은 1차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동시대에 쓰여졌으니까. 사유 중에는 역사적 사실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유들을 활용하는 수업을 할 때는 교사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지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교사가 같은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을 놓고 사유들 간의 해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이라도 나 인물을 통해서도 사유 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문제를 이제 볼게요. 자, 안정부의 동사강물 고구려 역사를 연구할 때 이용한다면 1차 사유가 되지만 안정부의 학문이나 사상이나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용하면 2차 사유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안정의 동사 강목을 고구려 역사에 연구한다면 1차 사유가 된다. 이거 틀리죠. 네. 요거는 2차 사유가 되는 거죠. 왜? 안정부 조선 후기 때 사람이잖아. 근데 고구려는 저쪽 안정국이 태어나기 이전에 1000년 전의 역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틀려. 그래도 이건 2차 사유고 근데 안정국의 학문이나 사상을 연구할 때는 이거는 1차 사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사유도 어떤 목적에 따라 이용하에 따라 달라요. 이게 이제 파란 책이 있어. 1차 사유와 2차 사유 구분점이.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독재 체제에서 발견된 신문의 사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당시의 사회상을 비춰 해석하는 바람직하다. 예. 그래서 사료 중에 역사적 사실을 압축 서술한 비유하는 좀 편한 부분인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 사료 비판과 관련된죠. 사료 비판 관련된 내용이 외적 비판과 그다음에 그 내적 비판이 있고 내적 비판은 텍스트 비판과 문맥 비판이 있잖아요. 그중에 어디에 속하겠어요? 문맥 비판에 속하죠. 사회 비판 중에 이거 속해 있고 그다음에 디귿을 보자. 디귿을 디귿을 보면 자 교사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한 지도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 자료를 선택한 사료 외에 학생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있을 걸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게 제시하죠. 예. 여기서 이제 사료를 제시할 때 어떤 유의점 두 가지가 있는데 지도방이 있는데 요거 관련된 거야. 예. 요거는 녹색책에 나온 거예요. 녹색책에. 그래서 이 녹색이 11년이니까 녹색책 나온 이유죠. 문제죠. 그 다음에 니을 보면 이것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서로 이제 똑같은 그 역사사실에서 인물이나 역사사실 인물이라도 사료 간에 어떤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요 예를 든 거야. 그래갖고 교사는 선조실록과 유성룡의 진비록을 서술한 이순신에 관한 서로 다른 평가를 학생들이 소개할 때 비교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선조실록 자체가 선조의 어떤 동선에 따라서 한 거죠. 선조의 언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선조는 이순신을 처음에 호감 있게 봤죠. 그래서 이순신은 이제 뭐냐면 상당히 빨리 진급시키고 근데 이순신이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질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후반기 임진왜란 중후반 넘어가면 이순신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 같은 어떤 말들이 많아. 예. 근데 유성룡의 진비록은 예전에 한번 제가 이론 강의 때 얘기했지만 유성룡 자체가 이제 그 이순신의 친구는 아니죠. 형의 친구죠.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기 때문에 또 추천했던 사람이고 상당히 이순신에 대한 호감을 갖고 서술했어요. 그러니까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거에서. 예.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 니은 해서 답이 5번이 되겠죠. 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도 예전에 그 2차 기출 관련된 내용이야. 이거 내용이 다 많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이거는요. 틀만 좀 얘기해 줄게요. 예. 자, 김교사는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가해 수업 계획을 세웠다. 나를 참고해서 기획을 구성하여 교사의 수업 진행 과정 니을 설정을 의도했다. 그리고 니은의 사료 탐구 학습지에 들어간 사료의 내용 선정 기준 두 가지와 니은의 기준을 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는 거야 지금? 네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교사 수업 진행 과정에서 니은의 설정을 의도 두 가지. 두 번째. 그 다음에 니은의 사료 탐구 학습지에 들어간 사료 내용 선정 기준 두 가지. 아까 처음에 문제 나왔던 거 있죠? 이게 또 반복해서 나왔고, 그래서 니은의 이제 기준 네 가지, 세 가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가지 보는데 하나를 보죠.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뭐냐면 나를 참고해서 기획을 구성하라 이렇게 있죠. 나는 이제 김교사 대답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야기 수업 관련된 거예요. 이야기 수업. 내러티브 같은 이제 이야기 수업이죠. 그래서 이야기 수업은 교사주도 이야기도 전달하는 설명식 수업의 일종인데 과거에 대한 논리적 탐구나 과학적 이해를 목표로 하지 않고 사건의 인물, 행위, 동기, 뭐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하면서 이제 하는 방식인데 주로 이제 이건 인물 중심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김교사 대담 이야기 중에는 이제 뭐냐면 역사적 사건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과거 인물 입장에 당시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야기 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답변인데 그럼 갑신전변은 이야기 속 구성을 해. 근데 이게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만들었어. 답이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갑신전변 이야기 소설 예문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참조만 하세요. 그럼요. 자, 그 이야기 수업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도 볼 수 있듯이 다음에는 이야기 수업 관련된 주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뽑을 수 있죠. 이걸 그대로 내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녹색책 보시면 교수학습 방법에 이야기 수업 관련돼 있어요. 그 이야기 수업 한번 봐주세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교사가 수업 진행하는 니은의 설정을 의도를 쓰시오. 이렇게 그죠?
사료 탐구 학습 활동, 학습 입시 활동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료 학습 탐구 학습지를 활동하는 의도는 뭐냐? 그럼 사료 학습이 이 뭐와 관련된 거냐면 효과를 볼 수 있어. 예. 현재 볼 수 있는 게 학습 목표에 이제 있는데 학습 목표의 값신 전변에 관한 다양한 사료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김교사의 대답 내용 중에 요런 내용 있죠. 사료 읽고 이해하면서 역사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말을 비춰볼 때 여기에 사료 효과 중에서도 이제 사료를 접해서 사료 분석, 비판, 해석, 종합해서 뭐 사상을 공정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함양했다. 뭐 사료학습의 사료학습을 통해 사고 효과, 탐구학습을 양성했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갈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하여튼 사료학습 탐구지 중에 사료학습 효과 중에 요 내용들, 요기와 목표와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교사 대화 있죠. 김교사 대담단에서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사회학습 탐구지 학습지를 선정했던 의도를 유추할 수 있죠. 물론 제 생각이에요. 예. 정확한 답안은 뭐 채점자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 적어놨어. 의도. 그래서 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 중에 학습 효과 중에 김교사 대답과 학습 목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답을 설정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그리고 니은의 사료학습 탐구지에 들어갈 사료의 내용 선정 기준. 요거는 뭐 논한책, 파한책 뭐 다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다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김교사의 이제 대답 얘기를 좀 고려해서 써야지. 다 이게 한정된 단서가 있으니까 김교사는 이제 그 대화에서 역사 지식이 적고 이해 수준이 낮은 학생들 대상으로 좀 뭐냐면 가르친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수업 계획이나 수업 대답 내용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 능력과 발달 단계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걸 고려해갖고 내용 선정을 하고 또 역사사고 역사의식 사료 선정 기준이 있죠. 대화 내용과 이제 그 수업 계획을 내용을 볼 때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냐 사료 선정 기준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김교사는 역사 지식이 적고 이해 수준이 낮은 대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능력과 발달 단계 적합성을 고려해야 되고 대담에서 사료 학습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심에 기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사 사고과 역사 의식을 기준에 필요한 사료 선정의 기준이다. 그래서 사료 선정 기준 중에 요 대담 내용과 학습 계획이나 학생들 수준을 고려해 갖고 답을 이제 설정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답안이 있을 수 있죠. 뭐 교수가 그렇게 아니다. 내 의도대로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아니라 국정의 의도가 아니라 난 이런 식으로 답을 설정했던 뭐 교수 답이 맞겠지만 지금 채점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그 사료학습을 선정할 때 내용 선정 기준에서 그 대답 내용과 그 학습 계획을 보고 유추해 갖고 이거 답을 설정했으니까 참고만 여기세요. 참고만. 이거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죠. 5번은 공사기출 문제야. 예.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탐구학습하고 사료학습은 뭐예요? 서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탐구학습, 사료학습,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 가정. 이게 일종의 삼일체야. 탐구학습, 사료학습, 지식의 가정. 예. 요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을 시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아마 교수가 이제 논문책 뺏겨서 이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걸 만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사회과 교육학자인 에디온 패턴이라는 사람은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이다 중요했다. 그러니까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 과정이라고 봤죠. 자, 이렇게 볼 때 역사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 스스로 역사가로 만드는 거다. 그러면 학생들 스스로 역사가를 만드는 거 교수학습 방법 중에 어디가 연결돼? 탐구학습과 연결되죠. 탐구학습. 탐구학습은 또 사료학습과 연결되죠. 자, 1970년대 들어서 이러한 주장은 영국에서 받아들여져 영국 학교 교육협의회 역사교육 연구위원회에서
역사 수업에서 역사의 기억에 들어갈 것은 탐구학습, 탐구 방법. 그다음 사료의 이용. 자, 방법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방법론 탐구학습이 나왔고 사료의 이용은 이제 탐구학습에 연결돼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 개념을 강조한다고 청명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탐구학습. 그다음에 이 탐구학습에서 사료도 이용하는 거죠.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도 있고 자 6번 문제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이거는요.